전생의 강민재는 친구들의 달콤한 꿰매 넘어가 전 재산을 날려버린 구제불능의 사내였다. 그는 아내 이수진이 피땀 흘려 모아둔 마지막 생명줄과도 같던 2만 원마저 빼앗아 도박판으로 달려갔고, 결국 절망에 빠진 아내와 어린 딸 유진이를 차가운 밤거리로 내몰았다. 수진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산길을 헤매다 참혹한 산사태를 만났고, 민재는 하루아침에 처자식을 모두 잃고 말았다. 뼈저린 후회 속에서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해외로 떠났다. 피나는 노력 끝에 굴지의 기업을 일궈내며 수조 원대 자산을 가진 재벌이 되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부귀영화도 텅 빈 가슴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며 외로움 속에서 쓸쓸히 눈을 감던 그 순간, 하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준 것일까? 민재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뺨에는 불이 난 듯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다. 흐릿했던 시야가 선명해지며 곰팡이가 슬어있는 낡은 단칸방의 벽지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앞에는 눈물이 그득하게 고인 채 자신을 원망스럽게 노려보는 아내 수진이 서 있었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텔레비전 위 달력은 정확히 1988년을 가리키고 있었다. 맙소사, 내가 정말 다시 돌아온 것인가? 민재가 멍화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자 수진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강민재, 당신이 이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아파서 병원 갈 돈까지 다 빼앗아 가더니 이제는 우리 유진이 밥 먹일 돈까지 훔쳐가려고 해. 우리 모녀가 길바닥에서 굶어 죽기를 바라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다. 유진이가 새 옷 한 번 입어본 지가 언젠지 알아? 당장 며칠 뒤면 우리 딸 생일인데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수진은 방바닥에 구겨진 2만 원짜리 지폐 2장을 거칠게 내던졌다. 그 돈은 수진이 지난 한 달 동안 읍내식당 주방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설거지를 하며 벌어온 돈이었다. 그마저도 민재가 동네방네 저질러 놓은 빚이 남아있는 전부였다. 전생의 민재는 기어코 저 돈을 집어들고 문을 박차고 나갔고, 그것이 수진과의 영원한 이별이 되었다. 민재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후회가 밀려왔다. 수진아,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앞으로는 절대 술도 도박도 입에 대지 않을게. 정말이야. 민재가 애원하듯 말했지만 수진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그 뻔한 거짓말에 속은 게 벌써 몇 년째야. 이제는 지쳤어. 이 2만 원이 탐나면 당장 가지고 나가.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수진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집어들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상처투성이인 아내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민재는 입술을 꽉 깨물고 묵묵히 몸을 돌려 낡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등 뒤로 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소리가 차가운 비수처럼 민재의 심장을 찔렀다. 거리에 나온 민재는 읍내시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손에 쥔 2만 원을 쳐다보며 그는 다짐했다. 2번 다시 내 가족을 시궁창에 방치하지 않겠어. 그는 시장 정육점에 들러 두툼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샀고, 야채 가게에서 싱싱한 애호박과 양파 그리고 밀가루 한 포대를 샀다. 총 6천 원 남짓을 쓴 그는 남은 돈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놓고 집으로 뛰어갔다. 2시간 남짓 지났을까
낡은 단칸방 문이 열리고 민재가 검은 비닐봉지를 양손에 가득 들고 나타나자 방구석에 웅크려 울고 있던 수지는 두 눈을 크게 떴다. 아빠, 술 먹으러 간 거 아니었어? 구석에서 배를 줄이며 앉아있던 7살 딸 유진이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민재는 무릎을 굽히고 유진이의 푸석푸석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다정하게 웃었다. 우리 공주님, 아빠가 맛있는 고기랑 국수 사왔어.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요리 해줄게. 민재는 곧장 좁은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전생에 홀로 수십 년을 살며 직접 밥을 해먹었던 그였기에 요리 솜씨 하나는 일품이었다. 밀가루를 찰지게 반죽하여 도마 위에 썰어내고 멸치로 깊게 우려낸 육수에 애호박과 큼직하게 썬 돼지고기를 아낌없이 듬뿍 넣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집안에 고소하고 진한 칼국수 냄새가 가득 퍼졌다. 낡은 교자상 위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돼지고기 애호박 칼국수 3그릇이 올려졌다. 유진이는 침을 꼴깍 삼키며 허겁지겁 젓가락을 들었다. 아빠, 국수 진짜 맛있어. 고기도 엄청 많아. 해맑게 웃으며 볼이 미어터져라 국수를 흡입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민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수지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상차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민재, 대체 무슨 속셈이야. 이 고기랑 밀가루 살 돈은 다 어디서 났어? 당신, 내 2만 원 가지고 또 무슨 짓을 벌이려는 거야? 수진의 차가운 물음에 민재는 주머니에서 남은 돈을 꺼내어 수진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냥 먹어요. 수진아, 의심하는 거 당연해. 그동안 내가 사람 새끼가 아니었잖아. 하지만 나 정말 정신 차렸어. 이 돈으로 당장 당신 배부터 채워주고 싶었어. 제발, 일단 먹어. 그때였다. 이것만 먹고 쾅쾅쾅. 나를 한 번만 봐서. 낡은 철문이 부서질 듯이 요란하게 울렸다. 대답도 듣지 않고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앞집에 사는 황 아주머니가 험악한 인상을 쓰며 들이닥쳤다. 황 아주머니는 동네에서 고리대금을 하며 사람들의 피를 말리기로 악명 높은 여자였다. 아이고, 이 집 구석은 빚도 안 갚고 고기국수를 삶아 먹네. 팔자도 좋아. 수진이 너 오늘 식당에서 월급 받았다며. 당장 내 돈 3만 원부터 내놔. 황 아주머니는 삿대질을 하며 집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수진이 겁에 질려 어깨를 움츠리자 유진이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엄마 품으로 파고들었다. 황 아주머니, 내가 빌린 돈인데 왜 내 아내한테 소리를 치는 겁니까? 민재가 차가운 눈빛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황 아주머니는 콧방귀를 뀌었다. 네 놈이 허구한 날 술판에 엎어져 있는데 그럼 누구한테 받으란 말이냐? 이자까지 쳐서 4만 5천 원이다. 당장 돈이 없으면 저기 있는 금성 흑백 텔레비전이라도 들고 갈 테니 그리 알아. 그녀가 텔레비전 쪽으로 손을 뻗으려는 찰나 민재가 벼락같이 다가가 그녀의 손목을 꽉 틀어주었다. 그의 악력에 황 아주머니는 캑소리를 내며 인상을 찡그렸다. 이틀 주십시오. 딱 이틀 안에 원금과 이자까지 한 푼도 빠짐없이 갚겠습니다. 만약 못 갚으면 이 집구석에 있는 돈 될 만한 건 전부 당신이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민재의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기세에 압도된 황 아주머니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좋아, 이틀 뒤에 보자고. 그때도 입을 싹 닦으면 니놈들 다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알아. 그녀가 씩씩거리며 나가자 수지는 털썩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싸주었다. 이틀 안에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구해? 당신은 정말 끝까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작정이야. 수진의 오열을 들으며 민재는 조용히 겉옷을 챙걸입었다. 수진아, 나 믿어달라고 안 할게.
행동으로 증명할 테니까 이틀만 기다려줘. 문을 열고 나서는 민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번뜩이고 있었다. 과거에 찌질했던 강민재는 죽었다. 수조원을 주무르던 재벌의 두뇌를 가진 그가 가난한 탄광촌에서 합법적으로 돈을 쓸어 담을 방법은 머릿속에 수십 가지도 넘게 준비되어 있었다. 강민재는 찬바람이 맴도는 읍내 뒷골목을 지나 마을 외곽에 자리 잡은 낡은 방직 공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전생의 뚜렷한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1988년 늦가을 이맘때쯤 방직 공장은 대대적인 내부 설비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그때 공장 상고에서 쏟아져 나온 엄청난 양의 폐전선들은 겉보기에는 싸구려 알루미늄 케이블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는 값비싼 붉은 구리선이 꽉 들어차 있었다. 당시 공장 납품 비리와 자재 빼돌리기가 만연했던 시대였기에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고 알루미늄 피복안에 구리를 숨겨 반출하려다 모종의 이유로 벌어진 것이 분명했다. 전생의 민재는 우연히 술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땅을 치며 후회했던 적이 있었다. 그 숨겨진 보물을 먼저 손에 쥐는 자가 바로 첫 번째 사업 자금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었다. 공장 김문 근처에 도착하자 허름한 리어카에 검고 굵은 전선 뭉치를 산더미처럼 싣고 끙끙거리며 걸어 나오는 고물장수 김명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김명식은 민재와 안면이 있는 사이로 평소 읍내를 돌며 폐지를 줍는 사내였다. 민재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김명식의 리어카를 밀어주며 말을 건넸다. 명식 형님, 그 무거운 걸 혼자 다 끄십니까? 알루미늄 폐전선 같은데 고물상에 넘겨봐야 똥값 아닙니까? 김명식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내 말이 그 말이다. 공장놈들이 버리는 거 주워오긴 했는데 부피만 크지 돈도 안 되는 알루미늄 덩어리라 헛수고한 것 같아 속이 쓰리다. 민지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형님, 어차피 헐값에 넘길 거면 그거 제가 사겠습니다. 알루미늄 시세보다 20% 더 쳐서 드릴 테니 지금 바로 최만수 어르신이 하는 큰 고물상으로 가시죠. 김명식은 귀를 의심하며 민재를 쳐다보았다. 매일 술에 찌들어 살던 강민재가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서 고물을 산다는 것인지 믿을 수 없었지만 알루미늄보다 더 높은 값을 쳐준다는 말에 혹하여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리어카를 끌고 읍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최만수의 고물상으로 들어섰다. 산더미처럼 쌓인 전선을 본 최만수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주판을 튕겼다. 이거 겉피복 벗겨내는 인건비가 더 든다. 킬로그램당 100원 쳐줄 테니 두고 가라. 김명식의 얼굴이 실망감으로 어두워지려던 찰나 민재가 묵직한 목소리로 나섰다. 어르신, 장사 하루 이틀 하시는 것도 아닌데 물건을 제대로 보셔야죠. 펜치 하나만 빌려주십시오. 민재는 최만수가 던져준 펜치를 받아주고 가장 굵은 전선 하나를 골라 바닥에 놓고 강하게 피복을 벗겨냈다. 찌직 소리와 함께 두꺼운 검은 고무가 벗겨지자 그 안에서 영롱하고 붉은 빛을 띠는 최고급 구리선이 자태를 드러냈다. 순간 고물상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최만수는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툭 떨어뜨렸고 김명식은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민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구리선을 최만수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보시다시피 최고 등급의 고리입니다. 여기 있는 전선 뭉치가 대략 50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데 알루미늄 헐값에 넘길 물건이 아니죠. 구리 시세대로 정확히 쳐서 계산해 주십시오. 최만수는 침을 꼴깍 삼키며 민재를 다시 보았다. 동네 쓰레기인 줄 알았던 강민재의 눈빛이 거물급 사업가처럼 매섭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국 최만수는 백기를 들고 금고를 열어 현금 뭉치를 꺼냈다. 1만 원짜리 지폐 15장, 무려 15만 원이라는 거금이었다. 당시 탄광촌 광부들이 목숨을 걸고
지하갱도에서 한 달 내내 일해야 만질 수 있는 돈의 절반에 가까운 큰 액수였다. 민재는 그중 일부를 김명식에게 약속한 대로 넉넉하게 떼어주고 남은 10만 원이 넘는 뭉칫돈을 바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의 지혜와 결단력으로 쟁취한 첫 번째 황금이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민재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기다리는 집을 향해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민재의 귀에 익숙하고도 처절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민재가 미친 듯이 달려가 보니 낡은 단칸방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마당에는 짐 가방과 살림살이가 널브러져 있었다. 그리고 황 아주머니의 남편인 동네 건달 박영식이 금성 흑백 텔레비전을 옆구리에 낀 채 수진을 거칠게 밀치고 있었다. 안 돼요. 이틀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건 우리 유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텔레비전이에요. 제발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수진이 박영식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며 오열하고 있었고 곁에서는 어린 유진이가 겁에 질려 엉엉여 울고 있었다. 황 아주머니는 탈장을 낀 채 악독한 얼굴로 침을 뱉었다. 강민재, 그 인간 쓰레기가 이틀 뒤에 돈을 갚아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당장 돈이 없으면 이거라도 들고 가서 중고로 팔아야 내 직성이 풀리겠으니 손 놔라 이년아. 박영식이 수진을 매몰차게 발로 건어차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어디 감히 내 아내의 몸에 손을 대. 골목을 쩌렁쩌렁 울리는 사자후와 함께 민재가 돌진했다. 그는 전생에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철저하게 호신술을 단련했던 몸이었다. 민재는 박영식의 멱살을 틀어쥐고 그대로 다리를 걸어 단단한 시멘트 바닥에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박영식이 비명을 지르며 텔레비전을 떨어뜨렸고 민재가 재빠르게 텔레비전을 받아내어 바닥에 내려놓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황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명을 질렀고 소란을 듣고 몰려나온 동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늘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강민재가 거구의 박영식을 단숨에 제압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민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박영식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바지 주머니에서 빳빳한 1만 원짜리 지폐 뭉치를 꺼내 들었다. 눈이 부시도록 푸른빛을 띠는 1만 원짜리 지폐들이 허공을 가르며 황 아주머니의 얼굴 위로 흩뿌려졌다. 원금 3만 원에 억지로 갖다 붙인 이자 2만 원까지 총 5만 원이다. 한 푼도 안 틀리게 던져줬으니 당장 돈 챙겨서 내 집 마당에서 꺼져. 민재의 압도적인 분노와 위압감에 짓눌린 황 아주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허겁적 주워 담았다. 박영식 역시 코피를 흘리며 도망치듯 마당을 빠져나갔다.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은 강민재가 어디서 저런 큰 돈을 구해왔는지 수군거리며 경외감 섞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당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던 수지는 흩날리는 지폐와 남편의 듬직한 뒷모습을 번갈아 보며 도무지 현실을 믿을 수 없어 눈물만 흘렸다. 민재는 다가가 수진을 따뜻하게 안아 일으키고 유진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미안해 수진아.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 빚은 다 갚았어. 2번 다시 저런 쓰레기들이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 거야. 수진은 민재의 단단한 품에 안겨 그동안의 서러움을 토해내듯 목 놓아 울었다. 민재의 가슴 한구석에 맺혀있던 전생의 지독한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당장의 급한 불은 껐지만 민재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계획으로 꽉 차 있었다. 남은 5만 원 남짓한 돈으로는 유진이에게 새 옷을 사주고 새 식구가 한 달 정도 배불리 먹을 수는 있겠지만 가난의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질 수는 없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제대로 된 종잣돈이 필요했다.
다음 날 이른 새벽, 민재는 낡은 등산화를 끈으로 질끈 동여매고 마을 뒤편에 솟아있는 험준한 태백산맥 줄기로 향했다. 이 시기 강원도 깊은 산 속에는 야생 산딸기와 산도라지가 지천으로 널려 있었지만 사람들은 먹고 살기 바빠 그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민재는 빽빽한 가시덤불을 맨산손으로 헤치며 검붉게 익은 야생 산딸기와 굵직한 산도라지를 정신없이 채취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히고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등 뒤에 커다란 대나무 망태기가 묵직하게 가득 찼을 때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있었다. 민재가 땀투성이가 된 채 망태기를 메고 향한 곳은 동네 시장이 아니었다. 그는 탄광촌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태백 광부종합병원 앞마당에 자리를 잡았다. 8, 90년대 탄광촌의 광부들은 지하갱도에서 목숨을 걸고 석탄을 캐는 대신 당시로서는 엄청난 고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돈은 많았지만 진폐증과 잦은 부상, 그리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명약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았다. 민재는 망태기를 풀어 신선한 흙내음이 나는 산도라지와 먹음직스러운 야생 산딸기를 진열했다. 때마침 다리에 석고 봉대를 한 채 목발을 짚고 병원 문을 나서는 중년의 광부 한 명과 눈이 마주쳤다. 민재는 특유의 넉살 좋은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다. 형님, 퇴원하시는 길입니까? 얼굴빛이 많이 상하셨는데 이 귀한 야생 산딸 보시지요. 오늘 새벽 태백산 깊은 골짜기에서 목숨 걸고 따온 겁니다. 기력 보충과 뼈 붙는 데는 이만한 영약이 없죠. 광부는 호기심에 산딸기 한 움큼을 집어 입에 털어넣었다.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달콤함과 야생의 삽사름한 향기가 지친 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듯했다. 광부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이거 물건이네. 갱도 들어가기 전에 아침마다 달에 먹으면 호랑이 기운이 솟겠어 이거. 망태기에 있는 거 내가 다 살 테니 얼마요? 민재는 여유롭게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 있어요, 아주머니. 형님 눈썰미가 대단하십니다. 시중에서 구하려야 구할 수도 없는 물건이니 이 망태기 통째로 5만 원만 받겠습니다. 일반 과일값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주머니가 두둑한 광부는 망설임 없이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지불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주변의 다른 광부들과 환자 보호자들까지 몰려들어 남은 산도라지마저 순식간에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단 몇 시간의 산행과 기막힌 상술 덕분에 민재의 주머니에는 또다시 10만 원이 넘는 두툼한 지폐 뭉치가 채워졌다. 손바닥에 박힌 가시를 빼내며 병원 앞을 나서던 민재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이제 진정한 거물들의 전쟁터로 들어갈 미천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가 다음으로 노리는 것은 강원도 일대에서 현금처럼 은밀하게 거래되는 흑금 바로 석탄 배급표였다. 민재의 눈앞에 그려진 거대한 부의 제국이 이제 막 그 찬란한 첫 번째 철문을 열고 있었다. 강민재의 주머니에는 이미 광부들에게 야생 산딸기와 산도라지를 팔아본 10만 원이 넘는 뭉칫돈이 들어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1988년 강원도 태백 일대의 탄광초는 그야말로 검은 황금이라 불리는 석탄이 쏟아져 나오는 거대한 부의 용광로였다. 당시 석탄은 국가의 주요 에너지원이었기에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배급표를 통해서만 유통되었다. 겨울을 앞둔 이맘때면 연탄 공장과 벽돌 가마를 돌려야 하는 영세 공장장들은 석탄 배급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렀고 반대로 사택에 거주하는 광부들의 가족들은 쓰고 남은 배급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싶어 했다. 전생에 재계 서열을 다투는 거대한 그룹을 이끌었던 민재의 눈에 이 시장의 불균형은 곧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노다지나 다름없었다. 그는 지체 없이 태백에서 가장 큰 석탄 배급소 앞 공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배급소 앞은 석탄을 구하려는 사람들과 배급표를 받으려는 광부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뽀얗게 날리는 검은 탄가루 사이로 민재의 매서운 눈이 먹잇감을 찾듯 군중을 훑었다. 그때 배급소 계단 한 구석에 털썩 주저앉아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한숨을 쉬고 있는 중년 사내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작업복에는 붉어 황토 흙이 잔뜩 묻어 있었고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다. 민재는 단번에 그가 벽돌 가마를 운영하는 공장장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벽돌을 굽기 위해서는 엄청난 화력의 석탄이 필요했지만 배급표가 없어 가마를 돌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민재는 자연스럽게 사내의 곁으로 다가가 주머니에서 담배 한 기비를 꺼내 불을 붙이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사장님, 가마에 불이 꺼진 지 며칠 되셨나 봅니다. 얼굴의 수심이 탄가루보다 더 짙게 깔리셨네요. 민재의 넉살 좋은 인사에 사내는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대긴이신데 남의 속타는 사정을 아는 척이요. 내가 지금 당장 석탄 20톤이 없어서 벽돌 납품을 못해 공장이 부도나게 생겼는데 담배 맛이 나겠소? 사내의 이름은 백진철로 인근에서 제법 큰 벽돌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일주일째 석탄을 구하지 못해 발만 구르고 있는 처지였다. 민재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백진철의 어깨를 툭 쳤다. 백 사장님, 제가 그 속타는 사정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석탄 20톤 제가 당장 구해서 트럭에 실어다 드리면 톤돌당 얼마까지 쳐주실 수 있습니까? 백진철은 귀를 의심하며 민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한 잠바 차림의 젊은 놈이 감히 석탄 20톤을 들먹이니 사기꾼이 아닌가 의심하는 눈초리였다. 이보쇼, 젊은 양반. 지금 배급소 소장 할아버지가 와도 20톤은 한 번에 못 빼주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구한다는 거요? 만약 진짜 구해주기만 한다면 내가 톤당 8,000원씩 쳐서 현찰로 바로 꽂아주겠소. 톤당 8,000원. 당시 광산에서 직접 출고되는 석탄의 원가에 비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이었다. 민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겉으로는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사장님. 약속하신 겁니다. 딱 1시간만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1시간 뒤에 석탄 싣고 나갈 트럭이나 대기시켜 두시지요. 민재가 호기롭게 돌아서자마자 뒤에서 그를 부르는 애뜬 목소리가 들렸다. 형, 여기서 뭐해? 집에 안 가고. 목소리의 주인공은 민재의 친동생 강민우였다. 전생에 형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탄광 깊은 갱도에 들어가 막장일을 하다 다리가 부러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던 세상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바보 같은 동생이었다. 평생을 형의 뒷바라지만 하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던 동생의 젊고 건강한 얼굴을 다시 마주하자 민재의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민우야, 너 학교는 어쩌고 여길 나와 있어? 민우는 씩 웃으며 머리를 긁적였다. 형수님이 형 돈 구하러 다닌다고 걱정하시길래 학교 땡땡이 치고 형 찾으러 다녔지. 형 진짜 석탄 배급표 구할 수 있어. 아까 그 아저씨한테 한 약속 진짜야. 민재는 멍하니 서 있는 동생의 어깨를 강하게 꽉 쥐었다. 민우야, 형이 이번에 제대로 된 사업 하나 벌일 건데 네가 형 팔다리 좀 대어줘야겠다. 우리 강씨 집안 이제 진흙탕에서 벗어날 때도 됐잖아. 민재의 결연한 눈빛에 민우는 꿀꺽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가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배급소 안쪽의 사무실이었다. 그곳에는 광부들의 사택단지에서 나오는 배급표를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에 파묻혀 신경질을 내고 있었다. 일일이 배급표를 확인하고 석탄 출고짐을 끊어주는 일은 그야말로 지루하고 고된 노동이었다. 민재는 방금 전 병원에서 야생 산딸기를 팔고 광부 김상호에게서 현금 대신 덤으로 받아두었던 배급표 10장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고 당당한 태도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고하십니다, 김주임님. 삼지구 사택단지 반장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민재의 능청스러운 연기와 넉살에 직원은 고개를 들었다. 반장님이 요새 사택 식구들 배급표 일일이 바꾸러 오기 번거로우시다고 아예 제가 동네표를 싹대이 다 모아왔습니다. 한 번에 출구쯤으로 끊어주시지요. 주임님도 한 장 한 장 서리하시기 귀찮으실 텐데 제가 한 방에 깔끔하게 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슬번 담배를 근대로 껐다.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을 드리겠습니다.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살배 한 갑을 되어줘야겠습니다.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담배로 받줘에게 포러겠습니다.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상대함에 칸대렀습니다.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들어줘야겠습니다.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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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조는 거단가 부다가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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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빈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빈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민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빈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빈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빈재는 말과 함께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에 풀어줘야겠습니다.
빈재는 말과 한때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을 풀어줘야겠습니다. 빈재는 말과 한때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을 풀어줘야겠습니다. 빈재는 말과 한때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을 풀어줘야겠습니다. 빈재는 말과 한때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을 풀어줘야겠습니다. 제발 기다려줘요. 빈재는 말과 한때 주머니에서 삼배 한 갑을 풀어줘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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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사 저제 마가 앞대 주머니에서 슬쩍 담배 한 갑을 꺼내 직원의 서류 밑에 밀어 넣었다. 직원은 담배를 쓱 챙기며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아유, 잘 됐네. 안 그래도 손목 아파 죽겠는데. 표 다 이리. 당장 사택단지로 달려가서 광고 아주머니들을 만나 안 쓰고 남은 배급표를 장당 1,000원씩 쳐줄 테니 싹 다 긁어 모아오라고 해. 돈은 형이 무한대로 대줄 테니까 무조건 싹쓸이 하는 거야. 민재의 지시를 받은 민우와 고물장수 김명식 그리고 광부 김상호까지 합세한 배급표 싹쓸이 작전이 시작되었다. 탄광촌 사택 곳곳을 누비며 안 쓰는 배급표를 현금으로 쳐져준다는 소문이 돌자 광부의 아내들은 서랍 속에 묵혀두었던 표를 들고 앞다투어 쏟아져 나왔다. 하루 만에 민재의 수중에 들어온 석탄 배급표는 무려 100톤 분량에 달했다. 자루 가득 쌓인 배급표를 보며 민우와 상호는
두려움마저 느꼈다. 민재영, 이거 매점매석으로 경찰에 잡혀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걸 도대체 누구한테 답하려고. 그들의 걱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민재는 여유롭게 다음 타깃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읍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중목욕탕과 고급 요정을 함께 운영하는 큰손, 이른바 장마담이었다. 장마담은 화려한 외모와 날카로운 사업 수완으로 읍내의 유지들을 쥐락펴락하는 독사 같은 여자였다. 추운 겨울 목욕탕 보일러를 돌리고 요정의 온도를 끓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석탄이 필요했지만 배급이 끊겨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소문을 민재는 이미 끄들고 있었다. 요정의 화려한 미닫이 문이 열리고 짙은 화장을 한 장마담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민재 일행을 맞이했다. 장마담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민재를 위아래로 훑었다. 강민재 씨라고 했나? 동네에서 허구한 날 술이나 퍼마시던 백수가 석탄 100톤을 가지고 있다니. 내 귀를 의심했소만. 물건이나 한번 봅시다. 민재는 대답 대신 묵직한 자루를 들어 장마담의 고급스러운 오칠 탁자 위에 거칠게 쏟아부었다. 수백 장의 석탄 출고증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자 장마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장마담님, 요새 보일러에 불이 꺼져서 손님들 발길이 끊겼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제가 이 100톤을 전부 넘겨드릴 테니 톤당 10,000원씩 딱 100만 원에 거래하시죠. 톤당 10,000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바가지 요금에 장마담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이봐요, 강민재 씨. 내가 여자라고 호구로 보이나 본데 톤당 10,000원이라니. 나의 강도가 따로 없네. 7,000원으로 합시다. 안 그러면 당장 경찰에 투기꾼으로 신고해버릴 테니까. 장마담이 특유의 미인계와 협박을 교묘하게 섞어 압박해 들어왔다. 뒤에 서 있던 민우와 상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100만 원이라는 액수 자체도 비현실적이었거니와 경찰이라는 단어에 겁을 먹은 것이다. 하지만 수조 원을 주무르던 전생의 거물 강민재에게 이런 얄팍한 협박이 통할 리 없었다. 민재는 탁자 위에 쏟아진 출고증을 다시 자루에 쓸어담기 시작했다. 아쉽습니다, 장마담님. 저는 마담님이 배포가 큰 분인 줄 알았는데 고작 3,000원 차이에 목욕탕 문을 닫으실 작정이시군요. 바로 옆 동네 김 회장님이 90만 원에 당장 넘기라고 하셨는데 마담님 사정이 딱해 먼저 찾아온 겁니다. 그럼 이 물건은 전부 김 회장님 공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민재가 미련 없이 몸을 돌려 방문을 나서려 하자 장마담의 다급한 목소리가 요정안을 울렸다. 잠깐, 거기 서봐요, 강민재 씨. 민재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리자 장마담은 분함에 입술을 깨물면서도 금고를 열어젖히지 않을 수 없었다. 당장 보일러가 멈추면 수백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그녀에게 선택지는 없었다.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100장, 무려 100만 원의 현금 다발이 탁자 위에 둔탁한 소리를 내며 올려졌다. 그 순간 민우와 상우는 숨을 헉 들이마시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단 며칠 만에 동네 쓰레기 취급을 받던 강민재가 탄광촌에서 가장 많은 현금을 굴리는 무서운 사업가로 완벽하게 부활하는 순간이었다. 민재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승리의 쾌감을 느끼며 현금 다발을 쥐어들었다. 이제 그를 무시하던 자들을 철저하게 발 아래 꼴릴 시간이었다.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품에 안고 요정문을 나서는 강민재의 발걸음은 허공을 걷는 듯 가벼웠다. 1988년 당시 100만 원은 서울 변두리의 작은 전셋집 하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액수였다. 동생 민우와 광부 김상호는 민재의 뒤를 따르며 아직도 꿈을 꾸는 듯 멍한 표정이었다. 민재는 멈춰서서 두 사람에게 각각 10만 원씩이 든 돈봉투를 쥐어주었다. 상호 형님, 그리고 우리 민우,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이건 너희들이 흘린 땀에 대한 정당한 몫이니 잔말 말고 받아. 두 사람은 손이 덜덜 떨려 돈을 제대로 쥐지도 못했다. 특히 평생 형의 뒤지닥거리만 하던 민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형의 품에 와락 안겼다. 민재는 동생의 등을 든든하게 토닥이며 이제 다시는 가난 때문에 고개 숙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그 길로 민재는 읍내에서 가장 번화한 시장통으로 향했다. 가장 먼저 들른 곳은 고급 아동복 매장이었다. 쇼윈도에 걸린 분홍색 프릴 원피스와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를 단숨에 사들인 그는 곧이어 여성복 매장으로 들어가 수진에게 어울릴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와 따뜻한 스웨터를 골랐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정육점에 들러 최상급 소고기까지 끊어든 민재가 단칸방 마당에 들어서자 집안에서 불안하게 남편을 기다리던 수진이 황급히 문을 열고 나왔다. 수진아, 아빠 왔다. 유진아, 아빠가 우리 공주님 선물 사왔어. 방바닥에 쏟아지는 눈부신 새 옷들과 소고기를 보며 수진은 기쁨보다는 덜컥 겁부터 났다. 강민재, 당신 도대체 이 비싼 것들을 다 무슨 돈으로 산 거야? 설마 또 어디서 끔찍한 짓을 저지른 건 아니지? 수진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다. 민재는 아내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주고 눈을 맞췄다. 수진아,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동생의 동무밥 퍼들가 보들 곤돌이고쩌만. 동생 민우랑 같이 읍내 유지들과 정당하게 석탄 배급표 거래를 해서 번 돈이야. 그동안 당신이 입도 못 대고 고생만 한 거 이제 내가 다 보상할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진심이 가득 담긴 민재의 단단한 눈빛과 그가 꺼내 보여준 묵직한 현금 다발을 보고서야 수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유진이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마당을 빙글빙글 돌며 천사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날 밤 민재네 단칸방에는 숯불에 굽는 소고기 냄새와 세 식구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의 극적인 변화와 갑작스러운 불을 배아파하며 어둠 속에서 동리를 드러내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민재의 동네 불알 친구 최기철이었다. 기철은 겉으로는 늘 민재를 걱정하는 척 형님 동생하며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것처럼 굴었지만 속으로는 수진의 미모를 탐내며 민재의 가정이 파탄나기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다. 전생에 민재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고 읍내의 잔혹한 고리대 금업자이자 건달 두목인 황동수에게 빚을 지게 만들어 결국 민재가 가족을 버리고 야반도주하게 만든 진짜 흑막이 바로 최기철이었다. 기철은 민재가 갑자기 어디서 돈이 나서 빚을 갚고 소고기를 구워 먹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재가 새로운 사업 구상을 위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기철은 능글맞은 미소를 띠고 수진이 혼자 있는 단칸방 마당으로 스며들었다. 재수 씨, 저 기철입니다. 민재 형님은 출타하셨나 봅니다. 수진은 뱀처럼 끈적거리는 기철의 눈빛이 늘 불쾌했기에 경계하며 문을 반쯤만 열었다. 무슨 일이시죠? 남편은 집에 없습니다. 기철은 과장되게 한숨을 푹 쉬며 짐짓 심각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재수 씨, 형님이 밖에서 또 무슨 짓을 벌이시는지 아십니까? 어제 그 비싼 옷이랑 소고기 사온 돈, 그거 읍내에서 제일 무서운 건달 황동수 형님한테서 갚지도 못할 고리를 빌려온 겁니다. 형님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조만간 동수영님 식구들이 이 집으로 들이닥쳐서 재수 씨랑 유진이를 야반도주한 형님 대신 술집에 팔아넘길지도 모릅니다. 기철의 악독한 거짓말에 수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겨우 찾은 행복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휘창거릴 때였다. 누가 감히 내 아내 앞에서 그따위 개수작을 부리느냐.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대문을 걷어차며 강민재가 나타났다. 민재의 두 눈은 전생에 끔찍했던 기억과 눈앞의 원수를 향한 살기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민재의 등장에 기철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가면을 쓰고 비굴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아이고, 형님, 오셨습니까? 저는 재수 씨가 형님 걱정을 너무 하시길래 그저 말벗이나 좀 되어드린 겁니다. 기철이 능창을 떨며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민재가 그의 손목을 꺾어버릴 듯 쥐어틀고 그대로 바닥에 내팽개쳤다. 악소리를 내며 나동그라진 기철을 향해 민재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니놈 속셈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내 뒤통수를 치고 동수영님한테 빚을 지게 만들어서 내 가족을 파멸시키려던 니놈의 추악한 계획은 이제 끝났다. 그때였다. 읍내의 무법자 황동수가 쇠파이프를 든 험악한 수하 대여섯 명을 이끌고 흙먼지를 일으키며 민재네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기철이 전날 밤 황동수를 찾아가 강민재가 돈을 숨겨두고 야반도주하려 한다며 거짓 밀고를 해둔 터였다. 황동수는 뱀의 눈을 하고 마당에 쓰러진 기철과 꼿꼿이 서 있는 민재를 번갈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강민재, 이 쥐새끼 같은 놈아. 네 놈이 내 돈 10만 원을 떼먹고 도망가려 한다는 소문이 읍내에 바다하다. 그새 이자가 붙어 20만 원이 되었으니 당장 내놓지 않으면 오늘 네 놈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고 내 마누라라도 끌고 가야겠다. 황동수의 수하들이 마당을 둘러싸며 험악한 분위기를 자아내자 수지는 유진이를 품에 안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기철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강민재가 피투성이가 되어 짓밟히는 꼴을 볼 생각에 입꼬리를 실룩거렸다. 하지만 수조원대 재벌의 두뇌와 두둑한 배짱을 가진 민재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는 품속에서 빳빳한 10,000원짜리 지폐 20장을 꺼내어 황동수의 발밑에 무심하게 흩뿌렸다. 동수영님, 원금 10만 원에 말도 안 되는 억지이자 10만 원어까지 20만 원. 여기 정확히 던져드렸습니다. 이제 저와 형님 사이의 채무는 끝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황동수와 그의 수하들은 물론이고 쾌재를 부르던 기철마저 눈알이 튀어나올 듯 경악했다. 황동수는 헛기침을 하며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워 확인하고는 머쓱한 표정으로 헛기침을 했다. 오냐 강민재, 니놈이 웬일로 돈을 다 갚았나 보구나. 그럼 우리는 이만 가보마. 황동수가 몸을 돌려 마당을 나서려 하자 민재의 서늘하고 묵직한 목소리가 그의 등 뒤에 꽂혔다. 잠깐, 동수영님, 돈 계산은 끝났지만 형님께서 아셔야 할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남았습니다. 민재의 말에 황동수가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저기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기철, 저놈이 읍내 술집에서 무엇라고 떠들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무식한 황동수는 자기 손바닥 안에서 노는 원숭이라며 형님을 이용해 제 돈을 뜯어내면 절반은 자기 주머니로 챙거기겠다고 낄낄거리고 다녔습니다. 민재의 입에서 튀어나온 충격적인 폭로에 기철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렸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절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 강민재 저 새끼가 미쳐서 형님과 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겁니다. 기철이 바닥을 기며 변명했지만 황동수의 눈빛은 이미 살기로 번뜩여 있었다. 황동수는 평소에도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며 뒤에서 잔머리를 굴리던 기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참이었다.
황동수가 거구의 몸을 돌려 성큼성큼 다가가 기철의 머리채를 거칠게 틀어쥐었다. 이 씹어먹을 새끼. 네놈이 감히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 들어. 내가 오늘 네놈의 혓바닥을 뽑아버리겠다. 황동수의 주먹이 기철의 얼굴에 무자비하게 꽂혔고 수아들마저 달려들어 기철을 무자비하게 짓밟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동수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형님, 제발 목숨 보내주세요. 기철의 처절한 비명과 애원이 마당을 가득 채웠지만 민재는 팔짱 흑힌 채 그 광경을 차갑고 무표정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전생에 자신의 가족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악마 같은 원수가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 비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보며 민재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다. 철저한 인과응보였다. 한참을 두들겨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한 기철을 개끌듯 끌고 황동수 무리가 마당을 빠져나가자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흙바닥 위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내려앉았다. 수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민재는 조용히 다가가 수진을 등 뒤에서 안아주며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단단하게 감쌌다. 이제 다 끝났어, 수진아. 우리를 괴롭히던 쓰레기들은 이제 두 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할 거야. 이제 진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어. 수진은 뒤돌아 남편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감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다. 가난과 빚쟁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과거의 사슬을 완벽하게 끊어낸 민재의 시선은 낡은 슬레이트 지붕 너머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거대한 부의 제국을 건설하는 일뿐이었다. 핏빛으로 물든 복수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최기철이 황동수의 무리에게 질타를 받으며 어둠 속으로 끌려간 뒤 낡은 단칸방 마당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바람이 불어왔다. 강민재는 덜덜 떠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 끔찍한 가난과 빚의 굴레가 완전히 끝났음을 알렸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그동안 모은 거액의 자금을 들고 가장 먼저 부동산을 찾아갔다. 전생의 기억을 통해 몇 년 뒤 태백 일대에 대대적인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신도시 상권이 들어설 노른자을 땅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읍내 중심가에 위치한 허름하지만 널찍한 2층 양옥집과 그 주변에 버려진 공터들을 헐값에 모조리 매입했다. 수진과 유진이가 평생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번듯한 그들의 진짜 집이 생긴 것이다. 짐을 싸서 새 집으로 이사하던 날, 수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왈칵 눈물을 쏟았다. 곰팡내 나던 지하실 단칸방을 벗어나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2층 집의 안주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유진이는 자신의 방에 놓인 푹신한 침대와 분홍색 책상을 보며 아빠가 최고라며 민재의 목을 끌어안고 방방 뛰었다. 가족의 환한 웃음을 보며 민재는 자신이 전생에 놓쳤던 진짜 행복이 바로 이 평범하고도 따뜻한 순간들에 있음을 가슴 깊이 새겼다. 거처로 옮긴 민재의 사업은 그야말로 날개를 단 듯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 석탄 배급표 거래로 모은 종잣돈을 바탕으로 그는 광산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대규모 물류 유통회사를 설립했다. 험준한 강원도 산길을 오가며 광부들의 생필품과 건설 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유통망을 장악한 것이다. 훗날 8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건설 붐구로 맞물려 민재의 회사는 하루가 다르게 덩치를 키워나갔고 그는 태백을 넘어 강원도 전체를 주름잡는
젊고 유능한 청년 재벌로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그가 굴리는 자금의 규모는 과거 동네 건달이나 고리대 금업자들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그 사이 그를 괴롭혔던 인들의 말로는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민재를 배신하고 가정을 파탄내려 했던 최기철은 황동수에게 처참하게 짓밟힌 뒤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동네에서 쫓겨나나 타지를 떠도는 넉마주의 신세로 전락했다. 읍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황동수 역시 90년대 초반 정부가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에 칼바람을 피하지 못하고 조직이 일망타진되며 차가운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썩게 되었다. 인과응보는 잔혹하리만치 정확하게 그들의 목을 죄어왔다. 시간이 흘러 유진이의 8번째 생일날이 밝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끼니를 걱절하며 구겨진 지폐 몇 장에 눈물을 흘려야 했던 수진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강원도 최고 물류기업 회장의 우아한 사모님이 되어 있었다. 읍내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연회장에 차려진 생일 파티에는 지역의 내로라 하는 유지들이 앞다투어 찾아와 선물을 내밀었지만 민재의 시선은 오직 아름답게 단장한 아내와 천사처럼 웃고 있는 딸에게만 향해 있었다. 고급스러운 실크 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다가와 민재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 어둡고 차가운 방에서 절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수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민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전생에 수십조 원의 자산을 굴리며 세계를 호령했을 때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충만한 기쁨이었다. 민재는 수진의 손을 맞잡고 생일 케이크에 촛불을 끄기 위해 달려오는 유진이를 번쩍 안아올렸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는 가운데 민재는 눈을 감고 지난날에 처설했던 후회와 두 번째 주어진 기적 같은 삶을 천천히 되새겼다. 벼랑 끝에서 움켜쥔 2만 원짜리 지폐 한 장에서 시작된 그의 반격은 썩어빠진 악인들을 심판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미소를 지켜내는 위대한 승리로 끝을 맺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은 강민재는 이제 두 번 다시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창밖으로는 태백산맥을 넘어온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고 참혹했던 과거의 폭풍우를 완벽하게 걷어낸 그의 새로운 인생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